초겨울 바람이 폐허처럼 남은 단지를 스쳐 지나갔다. 철거된 건물 잔해 사이 붉은 페인트가 벗겨져 숫자조차 흐릿해진 우체통 하나가 홀로 남아 있었다. 103호. 이미 15년 전에 사라진 주소였다. 그런데 그 앞에서 한 남자가 매일 같은 시간에 서 있었다. 낡은 양복, 다른 구두, 손에 꼭 쥔 하얀 봉투. 그는 우체통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고 편지를 넣었다. 마치 누군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중요한 우편물을 보내는 사람처럼. 나는 이 단지의 경비원이었다. 처음 그를 본 날, 눈길이 자연스레 그에게 머물렀다. 그의 행동은 너무 익숙했고 너무 절박해 보였다. 그는 뚜껑을 닫고 잠시 두 손을 모은 채 우체통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도 왔어. 혜진아. 나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서 멈췄다. 그는 돌아서며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그 순간 알았다. 그가 우체통에 넣는 건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그 자신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이유라는 것을. 다음 날 나는 그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어르신, 여긴 철거 구역입니다. 위험해요.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깊은 주름 사이에서도 눈빛만은 또렷했다. 압니다. 그래도 와야 해요. 딸아이가 기다리거든요. 딸이요? 103호에 살아요. 우리 집이죠.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부서진 벽, 거미줄 낀 창틀, 잡초로 뒤덮인 빈터. 103호 같은 건 어디에도 없었다. 어르신, 103호는 15년 전에 철거됐습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요. 그래도 편지는 남겨야죠. 혹시라도 돌아오면 볼 수 있게. 그 말은 미치거나 혼란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 고여있던 슬픔이 만든 결론처럼 느껴졌다. 그는 편지를 넣으며 또 말했다. 감기 걸리지 않았지, 혜진아. 바람이 그의 목소리를 데려갔다. 나는 말없이 그를 지켜봤다. 그날 밤 나는 결국 우체통을 열었다. 봉투들이 빽빽히 쌓여 있었다. 어떤 것은 종이가 누렇게 변했고 어떤 것은 모서리에 잉크가 번져 있었다. 눈물 자국처럼 보이는 얼룩도 있었다. 모든 편지는 같은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혜진아. 그리고 같은 문장으로 끝났다.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나는 편지를 다시 넣으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무엇일지,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또 다시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걸어왔다. 마치 이 편지들이야말로 그의 심장이 뛰는 조건이라는 듯이.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느꼈다. 이 사람은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붙잡지 않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이 이야기의 끝을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의 정해진 비극을, 그가 홀로 견뎌온 세월을 지켜볼 책임이 생긴 듯했다. 우체통은 바람에 삐걱이며 흔들렸다. 마치 오래된 슬픔을 품고 신음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몰랐다. 이 우체통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하늘로 보내게 될지. 103호 우체통이 있는 철거 구역은 평소엔 아무도 찾지 않는 죽은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 정막 속에서 편지를 쌓아 올리는 사람은 단 한 명. 박윤호 어르신뿐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우체통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매일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데 마치 누군가의 울음이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아 걸음을 멈추게 되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결국 결심했다. 박윤호 어르신이 오기 전에 우체통을 열어보기로. 녹슨 뚜껑을 조금 밀자 약한 철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나왔다. 안에는 기적처럼 편지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구겨진 봉투, 젖었다 다시 마른 흔적, 모서리가 닳아 글씨가 희미해진 종이들.
나는 손을 떨며 그중 한 통을 꺼냈다. 그리고 봉투를 조심스레 펼쳤다. 혜진아, 오늘은 내가 집을 나간 지 15년째 되는 날이구나. 그 첫 문장만으로 나는 이미 끝까지 읽고 싶지 않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읽지 않을 수도 없었다. 그날 아침 내가 왜 그랬을까? 도시락을 열어보고 반찬이 짜네마네. 그게 뭐라고? 왜 아이한테 화를 냈을까? 문장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는 수십 년 동안 삭혀온 후회가 짙게 묻어 있었다.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갔지. 그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눈 말이 될 줄 몰랐다. 나는 숨이 막혀 천천히 편지를 접었다가 또 다시 펼쳤다. 학교 앞에서 신호 무시한 트럭이 돌진했다고 했다. 내가 병원에 도착했을 땐 너는 이미 차갑게 누워 있었다. 그 문장에 도달했을 때 나는 무의식적으로 눈물을 훔쳤다. 나는 박윤호 어르신을 많이 알지 못했다. 그저 매일같이 우체통을 찾아오는 늙은 남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편지는 그가 하루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버텨온 사람인지 보여주고 있었다. 편지는 이어졌다. 내가 마지막에 뭐라고 중얼거렸는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간호사가 그러더구나. 아버님, 죄송해요. 왜 내가 미안해야 했을까? 나는 무릎을 꿇고 편지를 바닥에 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누군가의 가장 깊은 슬픔을 나는 허락도 없이 읽어버린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편지를 읽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큰 잘못을 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박윤호 어르신의 슬픔을 단순히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곁을 지켜보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며칠 뒤 우체통 철거를 위해 주민센터 직원이 찾아왔다. 그는 규정대로 우편물을 정리해야 한다며 우체통을 열려고 했다. 이거 오래된 거잖아요. 폐기해야 합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의 손을 붙잡았다. 잠깐만요. 이 우체통은 그분에겐 그냥 철제 상자가 아닙니다. 경비원님,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는 우체통을 열어 편지들을 꺼냈다. 나는 숨을 삼키며 바라봤다. 직원은 무심하게 봉투 한 통을 열었다. 그러나 몇 줄을 읽자 그의 표정이 굳었다. 혜진아, 내가 없던 20번째 봄이 왔다. 아버지는 아직도 내 생일을 기억한단다. 축하한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끝내 제때 못해준 아버지지만 직원은 천천히 숨을 내쉬고는 말없이 편지를 봉투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우체통에 그대로 돌려놓았다. 그는 말했다. 이건 누가 치울 수 있는 게 아니네요. 그날 이후로 주민센터는 그 우체통을 철거 제외 대상으로 분류했다.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았다. 모두 알고 있었다. 그 안에는 한 남자의 인생이 들어있다는 걸. 어느 날 저녁 나는 우체통 옆을 지나다가 박윤호 어르신을 보았다. 그는 편지를 넣은 뒤 우체통을 천천히 쓰다듬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를 묻듯이.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이렇게까지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내가 후회하지 않고 살았더라면 이 우체통은 여기 없었겠지. 하지만 사람은 말이야. 가장 늦게 깨닫는 게 있더라고. 사랑도, 미안함도.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그의 마음 한 조각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한 가지를 깨달았다. 우체통에 편지를 넣는 건 그의 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죄책감을 붙잡아두기 위한 행위라는 것을. 과거를 잊는 방식이 아니라 잊지 않기 위해 버티는 방식.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초겨울의 찬바람이 단지의 골목을 더 깊숙이 파고들던 날. 나는 우체통 앞에서 한동안 멈춰 서 있었다. 박윤호 어르신이 돌아간 뒤였고
우체통 안에는 새 편지가 한 통 더 숨처럼 놓여 있었다. 나는 손끝으로 뚜껑을 만지작거리다가 그대로 내려놓았다. 편지를 보는 일은 이제 더 이상 호기심이 아닌 조심스러운 일종의 의식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우체부 장 씨가 단지를 돌던 중 경비실로 들렀다. 그는 언제나처럼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맨 채 들어와 따뜻한 물을 달라 했고 나는 종이컵에 물을 담아 그에게 건넸다. 그가 목을 축이는 동안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장 선생님, 혹시 103호 우체통 아시죠? 그는 눈을 찡그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우체통 알아요. 근데 이상한 게 그 주소로는 우편물이 오면 안 되거든요. 이미 폐가 된 지 꽤 됐잖아요.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다. 가끔 그 안에 있는 편지를 봅니다. 그게 어르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겠더라고요. 장 씨는 한숨을 내쉬더니 가방 한쪽을 열고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는 오래된 듯 가장자리가 조금 닳아 있었고 뒷면엔 작은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다. 천국행, 박혜진 양. 나는 멍하니 그 글씨를 바라봤다. 장 씨가 말했다. 사실 저도 처음엔 그냥 반송하려고 열어봤어요. 근데 읽고 나니까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 마음을 누군가 어딘가에서 대신 받아줘야 할 것 같아서. 그는 봉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웃었다. 그래서 저는 제 책상 서랍을 하늘 우체국이라 부릅니다. 도착지가 없더라도 받아주는 곳. 보내는 사람의 마음만큼은 버리지 않는 곳. 나는 그 말을 오래 곱씹었다. 이 우체통이 단지 오래된 쇠붙이가 아니라 누군가의 지난 날을 떠받치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박윤호 어르신은 후회라는 짐을 매일 편지에 실어 보내고 있었고 그 편지는 장 씨의 서랍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한 장의 편지를 꺼냈다. 박윤호 어르신의 편지였다. 그리고 그 아래엔 내가 며칠 전 넣었던 편지 한 통도 있었다. 어머니에게 쓴 짧은 편지. 나는 그것을 장 씨에게 맡기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나는 우체부 장 씨를 찾아가 편지를 건넸다. 제 편지도 보관해 줄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하늘우체국은 접수마감이 없습니다. 어떤 마음이든 와도 됩니다. 그 말이 왠지 위로가 되었다. 어머니에게 하지 못한 말들을 적어 넣었던 그 순간 나는 박윤호 어르신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된 것 같았다. 누군가에게 닿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 하지만 적어야만 버틸 수 있는 마음. 며칠 뒤 우체통 앞에서 어린 여자아이를 보았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작은 손으로 편지를 들고 우체통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니? 아이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우리 엄마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이는 어른처럼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근데요. 우체부 아저씨가 하늘까지 가져다 줄까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응. 그 우체부 아저씨는 하늘까지도 편지를 가져다 줄 거야. 절대 놓치지 않는 사람이야. 아이는 편지를 우체통 안에 넣고 손바닥으로 톡 치며 기도하듯 중얼거렸다. 부탁드려요. 하늘 우체부님. 그 순간 바람이 살짝 불어 우체통 뚜껑이 흔들렸다. 마치 대답하는 듯한 소리. 아이는 흡족한 듯 웃으며 뛰어갔다. 나는 우체통을 보며 생각했다. 이곳은 단순한 우편물 보관함이 아니라 누군가의 후회와 사랑과 이별이 모여 흐르는 조용한 강이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흐름. 그리고 그 강을 따라 어딘가로 떠나는 편지들. 그날 이후 나는 103호 우체통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 그저 경비원이 아닌 마음들이 건너가는 길목을 지키는 사람으로. 겨울이 깊어지자 단지는 더 조용해졌다. 바람이 건물 틈을 파고들며 울었고
해가 지면 사람들의 발걸음조차 뜸해졌다. 하지만 그런 계절에도 변하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었다. 오후 3시가 되면 박윤호 어르신은 두꺼운 외투깃을 매민 채 철거구역을 향해 걸어갔다. 눈이 오든 얼음이 얼든 그는 그 길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그날 나는 일부러 순찰 시간을 맞춰 그를 따라갔다. 멀찍이서 바라보면 그는 바람에 흔들리는 오래된 가로등처럼 보였다. 쓰러질 듯 위태로우면서도 기어이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 어르신, 오늘은 정말 춥습니다. 조금 쉬어가셔도 되는데. 내 말에 그는 아주 가볍게 웃었다. 자네, 오늘 눈 온 거 봤지? 혜진이가 좋아했어. 첫눈 오는 날이면 내 손 잡고 나가자고 졸랐지.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 구름 사이로 흩날리는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혜진이가 어릴 때 이런 말을 했단다. 아빠, 눈은 하늘에서 오는 편지야. 그래서 나는 겨울이면 더 자주 편지를 쓰네. 혹시라도 그 애가 답장을 보내줄까 싶어서.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말끝마다 오래 묵은 슬픔이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그 옆에 서서 종이컵 커피를 건넸다. 따뜻한 거 드세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자네도 후회해 본 적 있지?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후회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그의 후회는 나와 종류가 달랐다. 그는 매일 과거와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가 책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과거에게 편지를 썼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게. 엄마, 나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말들이 있다는 걸.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들을 이렇게라도 적어야 살 수 있다는 걸. 나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고 다음 날 103호 우체통에 넣었다.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지만 어쩐지 그 우체통에 넣어야만 할 것 같았다. 그곳은 누군가의 슬픔을 받아주고 또 누군가의 마음을 보내주는 곳이 되었으니까. 며칠 뒤 나는 우체통 앞에서 작고 어린 그림자를 발견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작은 손으로 하얀 봉투를 꼭 쥔 채 우체통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무슨 편지 넣으려고 그러니? 아이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답했다. 우리 엄마한테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나는 가슴이 아파 잠시 말을 잃었다. 아이는 망설임 없이 말을 이어갔다.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여기 넣으면 우체부 아저씨가 하늘까지 가져다 준대요. 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무릎을 굽혔다. 그래. 그 우체부 아저씨는 편지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단다. 아이는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봉투를 두 손으로 들고 우체통 안에 살짝 밀어 넣었다. 부탁드립니다. 하늘 우체부님. 바로 그때 우체통 뚜껑이 바람에 흔들리며 살짝 덜컥거렸다. 마치 누군가가 알겠다고 대답하는 것처럼. 아이는 기뻐하며 뛰어갔고 나는 혼자 그 자리를 지켰다. 바람이 불어와 내 옷깃을 스치고 눈송이 하나가 우체통 위에 내려앉았다. 그 장면을 바라보던 순간 문득 깨달았다. 사람들은 각자 마음속에 무너진 103호가 하나씩 있다는 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후회와 전하지 못한 말들이 쌓여있는 공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폐허 같은 공간을 매일 찾아가며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나는 우체통을 지키는 경비원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이 건너가는 길목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 박윤호 어르신이 사라진 건 아주 조용한 순간이었다.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늘 그렇듯 오후 3시에 올 것처럼 보였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의 빈자리만이 철거구역을 더 허전하게 만들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나는 우체통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특별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두툼한 종이에 정성스러운 필체로 적힌 한 문장. 이 편지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손끝이 떨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혜진아, 아버지는 이제 정말 지쳤단다. 매일 너에게 말하고 싶었던 말은 이미 수백 번, 수천 번 썼지. 하지만 이제는 내게 직접 갈 시간이 된 것 같다. 내가 좋아하던 노란 원피스를 기억하고 있어. 그 옷을 입고 웃던 내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 모습이 날 버티게 해줬다. 이제 아버지가 가면 먼저 안아다오. 내가 그날 하지 못했던 것처럼. 사랑한다. 그리고 정말 미안했다. 103호 우체통은 그대로 두어주길 바란다. 그곳은 내 마음이 닿는 마지막 주소였다. 나는 편지를 다 읽고 뚜껑을 닫았다.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다. 바람조차 조용했다. 며칠 뒤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박윤호 어르신은 새벽에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장례식장에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의 영정 앞에서 모두가 같은 침묵을 나눴다. 사진 속 그는 젊었고 옆에는 노란 원피스를 입은 어린 딸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장 씨가 내게 속삭였다. 편지 전해졌을까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응, 전해졌을 거예요. 누구보다 빨리. 그날 밤 나는 우체통 앞에 섰다. 달빛이 녹슨 철판을 은색으로 비추고 있었다. 우체통 안쪽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무언가 보였다. 나는 손전등을 비췄다. 배달 완료. 분명 내가 쓴 것도 어르신이 쓴 것도 아닌 글씨였다. 왜인지 따뜻했다. 그 순간 첫눈이 조용히 내렸다. 우체통 위에 내려앉은 눈송이들이 마치 누군가의 대답처럼 느껴졌다. 그로부터 얼마 후 작은 여자아이가 다시 나타났다. 손에 편지를 들고 아저씨, 이거 넣어도 돼요? 누구에게 보내니? 하늘나라 박혜진 이모요. 우체부 아저씨가 꼭 전해줄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이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넣었다. 우체통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며 답하듯 소리를 냈다. 그날 이후 103호 우체통은 사람들이 마음을 보내는 장소가 되었다. 누군가는 떠난 가족에게, 누군가는 말하지 못했던 사랑에게, 누군가는 오래 묵힌 후회에게 편지를 남겼다. 그리고 나는 그 우체통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라 마음들이 지나가는 길목의 문지기로. 눈이 내리는 날이면 나는 우체통 앞에 선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린다. 어르신, 오늘 편지도 배달됐습니다. 우체통은 바람에 흔들리며 부드럽게 울린다. 그 소리가 말해주는 듯했다. 사람의 마음은 끝내 닿는다. 사랑은 결코 반송되지 않는다는 걸.